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여름 교재 183페이지를 보세요. 네, 183페이지는 사장 부동산 투자론이다 소개됐죠? 투자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론 이 부분도 우리 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 5회 동안 투자론 이 파트에서는 적게는 6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 8문제 나왔습니다. 예, 여러교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6문제에서 7문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입니다. 학교는 총 몇 문제입니까? 40문제예요. 그럼 40문제 중에서 6문제 나와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단일 파트에서. 예, 지난 시험은 8문제 나왔으니까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투자론 이 부분이 또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론 전 영역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투자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 자체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출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를 밟아서 체계적인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 원리부터 하나씩 접근해 간다 생각하시고 1, 2월, 3, 4월, 5, 6월 모든 과정에서 투자론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 나와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자, 1절은 부동산 투자자 소개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예부터 들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10억이 있다는 이야기, 10억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10억을 가지고 명품 가구도 살 수 있겠고 명품 핸드백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옆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져온 돈 10억 이걸 가지고 이제 A 회사에 주식을 취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1년 동안 보유한다면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경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가져온 돈 10억 이걸 가지고 이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역시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문자로 표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먼저 여기서 이제 1번 이 사례입니다. 1번 이 사례는 가져온 10억 이걸 가지고 현재 어때? 명품 가구 그리고 핸드백 사는 거잖아요. 그럼 1번 이 사례는 현재 소비하는 행위다 할 수 있겠죠. 또 현재 지출하는 행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참 현재 소비하는 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현재의 소비다 또는 지출이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2번, 3번 이 사례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2번, 3번 이 사례 보면 현재 소비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지요. 2번, 3번 이 사례는 현재 소비하는 행위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결국 현재 소비를 즉 지출을 희생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1년 후에 이 2억이라는 수익을 얻어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때 2억 이 자체는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되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기대된다 반드시 달성된 보장은 없다는. 그래서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다 할 수 있겠죠. 좀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1번 이 사례는 확실한 현재 소비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2번, 3번 이 사례는 어때? 현재 소비는 건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1번은 투자의 사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번은 현재 소비하는 거예요. 지출이에요. 그렇지만 2번, 3번 투자의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불확실성이 내포되다니 뭡니까? 위험이 따른다 그 이야기지요. 위험이 따른다.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위험이라서는 이처럼
기대했던 수익이 있다는 이야기요. 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다. 이걸 우리가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참, 자, 투자는 근본적으로 위험을 안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없는 투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을 요구하게 된다. 아시겠죠? 이 수익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 하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고 또 하나 위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부분, 위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뭐가 주어집니까? 수익이 주어진다. 그럼 이때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수익을 바라겠지요. 그럼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익을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표현할 것인가? 바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위험, 수익 이 사이에 이 기호를 넣어드렸어요. 이 기호는 빼기가 아니에요. 빼기 아니라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이픈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읽을 때는 그냥 위험, 수익 바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상쇄 관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쇄 관계라서는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좋은 게 나와서 안 좋은 걸 상쇄시켜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쇄 관계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그렇지만 위험, 수익 여기서만큼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좋아야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걸 자, 수익으로 상쇄시켜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때는 뭡니까? 위험과 수익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때 종종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도 커진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뭐라 합니까?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서는 위험과 수익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다음 여기서 2번, 3번은 투자의 사례라고 했죠. 투자 사례인데 투자는 무엇이냐? 여기 떠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2번 이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대상이 뭡니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다. 3번 이 사례는 투자의 대상이 뭡니까? 부동산이지요. 그래서 우리 때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배우자 건 바로 이 부동산 투자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이때 뭡니까? 부동산 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 사례 보니까 자, 임대용 부동산 할 때 취득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취득 그리고 임대업이라는 과정을 거치겠죠. 지금 운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운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동산에서는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그래서 이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업이나 운용의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했던 임대용선을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운용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임대업이라는 과정이 있다. 그럼 지금 임대업이 가는 또 뭐 됩니까?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는 재와 내구재이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오래 쓸 수 있다. 이것은 영속성, 내구성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뭡니까?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1번 챕터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다 이야기 드렸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투자는 미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치를 교환하는 행위다 할 수 있겠죠. 바로 이해예요. 지금 미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 이 자체로 교환하는 행위다 할 수 있겠죠. 그거 한번 보세요. 즉 투자는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죠.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뭐라 합니까? 투자. 이때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 경우는 어때?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끝부분보세요. 보시면, 자,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다. 나와 있죠? 결국 투자에는 반드시 뭐 따른다? 위험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위험이 없는 투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2번 챕터입니다. 자, 2번 챕터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어때? 장단점이 있다는데 먼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교재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 챕터 투자의 장단점 옆에다가 어때? 별표 5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5개 넣으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자,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때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득 이득. 뭐 대표로 우리가 임대한다면 임대료 들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처분의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뭡니까?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본 이득은 어찌 보면 양도 차익, 매매 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운용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 이득뿐만이 아니라 소득 이득까지도 동시에 얻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자본 이득뿐만 아니라 소득 이득까지도 얻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는 어때? 수익성이 어때? 높다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이제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이제 도난이나 멸실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화재가 발생하거나 태풍, 지진, 해일,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예외가 되겠지만, 도난이나 멸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다른 투자 대상에서 안전성이 어때? 높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안전성이 높다는 것도 하나의 어때?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운용의 과정에서 소득 이득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이건 뭡니까? 임대를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 이득을 얻는다는 이야기. 여기에 대한 세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지요. 자, 이부터 우리 세금 산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세금을 산정해서 먼저 과표부터 잡아야 되겠죠. 과세 대상 소득부터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과세 대상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순영업소득을 활용을 합니다. 순영업소득을 활용한다. 자, 이는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어진 소득이다 할 수 있어요. 순영업소득을 하는데 여기에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충당금. 자, 이는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고, 다음은 이자 지불액이 있어요. 이자 지불액 빼줍니다. 다음 감가상각비. 이 부분도 어떻게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합니다. 처음 과세 대상 산정했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세금을 우리가 이제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영업을 통해 벌인 소득은 세금이다. 그래서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이자 지불이 있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야기. 이건 여러분 이생하시면 되겠는데 내가 이와 같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임대용 부동산 취득하는데 어때? 은행으로부터 대출 좀 받았습니다. 그럼 은행부터 대출 받고 1년 동안 이자 낸 금액이 있겠지요. 그게 여기는 이자 지불액이에요. 다음 건물은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1년치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 이건 어때?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빼주겠다. 자, 보세요. 이제 순영업소득이 예를 들어서 5천이다 가정합시다. 대체수당 1,000이에요. 자, 그럼 이분들이 없다면 결국 과상소득은 얼마 됩니까? 6천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때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를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자 지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 1,000만 원이면 결국 어때? 2천을 빼주면 되겠지요. 그럼 과상소득은 얼마 됩니까? 4천이 되겠지요. 4천. 이처럼 이자 지불액과
재료가 감가상각비 이 두 가지를 어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금액만큼은 어떻습니까? 과세 대상소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비용으로 인정해서 과세 대상소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니까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과세 대상소득이 높아져야 낮아져요. 낮아지지요. 과세 대상소득이 좀 낮아진다는 낮아지니까 동일한 세율을 정해도 세금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죠. 적어진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이야기. 이처럼 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어떤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내 돈이 충분한 불구하고 부동산 살 때는 어때? 이제 은행부터 대출을 받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절세 효과 얻기 위해서. 자, 이건 기록 뭡니까? 운용의 과정에서 벌어들인 소득 이득에 대한 세금이었어요. 세금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셨습니다. 오늘은 보신 걸로 만족하고, 보신 만족하고, 다 다음 주입니다. 수업할 때 한 번 더 이야기 될 겁니다. 그때는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정도 식을 어때? 우리가 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건 어때? 15촌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우리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그만큼 숙달이 되기 위해서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투자로서 점수 준 계산 문제예요. 이런 거 놓치면 투자로 맞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눈을 한번 보식으로 만족하세요. 다음에 또 한번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운용의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이득에 대한 세금 이야기 드렸어요. 다음 이제 처분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자본이득이지요. 여기다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지요. 되죠? 그럼 자본이득 세금이 뭡니까? 바로 양도차익, 매매차익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될 수도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절세효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고 처분의 과정을 통해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지요. 이처럼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금을 융통한다는 게 뭡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 할 수 있겠죠.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본다는 이야기예요. 수익률을 높여본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걸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좋다 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의 돈을 지렛대로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다라고 이야기. 내 입장이 좋다 해서 우리 정책론에서 외부효과 설명드리면서 제3장이 내 입장에서 좋은 게 뭡니까? 정의 외부효과. 안 좋은 뭡니까? 부의 외부효과. 이 표현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 입장에서 좋다면 정의란 이야기예요.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정의 지렛대 효과 이 자체가 기대가 된다는 거지요. 정의 지렛대 효과 기대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어때?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부동산 투에서 타인 자본을 내 돈 충분히 불구하고 타인 자본을 활용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세권을 얻기 위해서 또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활용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도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다. 이도 이제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흔히 우리들이 이제 인플레다 표현하는데, 인플레는 뭐랬답니까? 물가 상승이지요.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지요. 그렇죠? 그럼 화폐가 차라니까 다른 쪽에 있자면 나의 실질 소득이 어때? 감소하는 셈이 되겠지요. 즉, 소득이 감소한다면 어때? 구매력은
구매력은 저하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인플레, 즉 물가 상승에서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어때?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플레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처럼 이제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래서 물가는 상승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부동산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실물 따서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인플레 발생하더라도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치 상승분으로 화폐 가치 하락분 이 분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때 방어하다, 이걸 해서 우리가 해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해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면 어떤 인플레 하에서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플레에서 해지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참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이도 부동산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3천의 입지공간으로 구성되는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장점이 되겠고, 또 보세요. 이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도 장점이 되겠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장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다. 안전성도 높다. 다음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당권 수정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일통해서 정의 제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해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등등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통해서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양월 1번 부동산의 장점이다. 그런데 기억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의 향유다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요,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을 어때? 향유 동시에 얻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좀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투자 대상에서 수익성이 어때? 높다라는 거죠.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 봅시다.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설명드렸죠?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D번 절세 효과 얻을 수 있다. 장점이죠. 1번 자, 이처럼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미음만 봅시다. 소유의 긍지다. 부동산 사실은 뿌듯한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의 장점이 되고, G번 저당권 설정으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 이처럼 저당권을 설정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우리 교재에서 이해가 좀 되시면 더 제목 중심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85페이지를 먼저 봅시다. 185페이지는 자, 양월 2번 투자의 단점이 소개했는데, 부동산 투자에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투자에도 여러 가지 단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가의 상품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금성인 어떻습니까? 매우 낮다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처음 임대용 부동산인데 이게 이제 시장 가치가 10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시장 가치가 10억이다. 이때 시장 가치는 여러분이 사세요.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는 객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시장 가치 10억이면 10억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10억 받고 내가 팔 수 있어야겠지요. 그럼 시장 가치는 10억인데 이걸 어때? 1억에 팔아버린다. 바로 팔리겠죠? 이런 건 있으면 제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바로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로 팔리면 어때? 현금으로 전하는 게 아주 쉽다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 여기서 얘기하는 환금성 이 자체는 어때? 시장 가치를 받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 가치 10억이라면 이 10억을 받고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전할 수 있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지금 워낙 고가 상품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환금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이 따르는 거지요. 딴다. 부동산 투자에도 이제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고, 다음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 비용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거래 비용이다 이때 여러분들이 공인 중개사 수수료만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에서 거래 비용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취득 처분 시에 세금도 포함이 되는 거고 등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등기 비용 포함하면 다른 투자 대상에 있을 때 거래 비용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죠. 그럼 관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영 관리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아주 많다는 거죠. 법적 많다는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정보 수집이 곤란하다.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죠. 이건 우리는 시장론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거래 비공개성이다.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이래서 내가 정보를 얻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정보 수입 곤란하다. 그리고 또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죠. 물론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는 뭡니까? 장점이 되겠지만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단점이다라는 겁니다. 등등 여러 가지 또 단점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양으로 2번 투자의 단점이 적용인데 기업번 낮은 환금성이다. 환금성이 낮다. 하나의 단점이 되겠지요. 님번 사업 위험 부담이다. 디귿번 금융 위험 부담이다. 결국 부동산 투자에서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하나의 단점이 되겠지요. 다음 1번 소유자의 시간과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지속적인 수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관리 부담이 따를 수가 있다. 이도 하나의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 부동산 투자에는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등의 부담이 있다. 그리고 다른 투자 대상에서 거래 비용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지요. 다음 2번 행정적 통제와 법률적 복잡성 때문에 공적 규제에 따른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결국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좌측 페이지를 봅시다. 184페이지예요. 상담 시간 1번 문제가 들어있지요.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매 기간에 기간소득과 일정 기간 보유 처분 시에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데, 자, 질문 다시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매 기간에 기간소득 나와 있죠? 기간소득이 결국 뭡니까? 운용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뭡니까? 소득이득,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득이득. 그리고 일정 기간 보유 처분 시에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결국 자본 이득뿐만 아니라 소득 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다. 투자의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다음 2번 봅시다.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과 연동하여 상승한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냐? 자, 우리 여기서 했죠. 자, 인플레가 발생한다냐? 물가가 상승한다냐? 이때 물가 상승 연동해서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한다면 결국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 하락분을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등은 세법상 비과세된 비용으로 절세 효과를 추구하기도 한다. 자, 우리 여기서 했던 부분이죠. 자, 보세요.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이다. 이 두 가지는 비용 처리해준다 그랬지요. 그럼 비용으로 처리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절세 효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렛대 효과를 추구한다. 자, 우리 이런 했어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일종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결국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정의 지렛대 효과 기대할 수 있다. 이도 어떤 하나의 장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5번 보세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결여된 자로서 환가성이 난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현금으로 전환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환금성 매우 낮은 상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도 지문은 맞아요. 지문 맞는데 문제는 뭘 물었어요? 장점이라 볼 수 없는 거 물어봤잖아요. 5번은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단점. 따라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다시 우측 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예요. 185페이지 상단에 박스 보시면 자, 이제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가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 이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다 또는 손익 확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로 이제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 이 표현을 많이 출제합니다. 어떤 때는 지렛대 효과, 어떤 때는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같이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렛대 효과는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참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내 힘으로 들어올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럼 좀 더 쉽게 들어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막대를 하나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막대 힘을 빌려서 파이로때 좀 더 쉽게 들어올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막대를 흔히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지렛대 이렇게 표현하죠? 지렛대. 그럼 결국 이 막대를 지렛대 삼아서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서 연유된 게 바로 뭡니까? 지렛대 효과예요.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다.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는 지렛대 효과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 같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용 취득인데 총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10억이 필요하다. 이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먼저 이제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 예, 자기 자본 뭡니까? 내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자기 자본은 우리가 지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분, 직거래서 지분. 다음 타인 자본이 있겠죠. 타인 자본.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 조달하는 가장 대표의 방법이 저당입니다. 저당. 그래서 여기 저당 굉장히 낯선 표현이 될 수 있네요. 오히려 영어로 더 익숙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기지다.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모기지. 이게 우리말로 보면 저당입니다. 저당. 그럼 저당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취득한 임대부산에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저당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조달한 가장 대표 방법이 바로 저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해서 우리가 뭡니까? 총 자본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총 자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어떤 임대부산 취득에서는 총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총 1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번 케이스입니다. 1번 케이스는 이제 총 10억인데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이야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타인 자본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2번 케이스예요. 총 10억이 필요한데 자기 자본은 6억을 한다. 그럼 타인 자본 얼마 조달해야 됩니까? 4억 조달해야 되겠죠. 다음 3번 케이스에 총 10억이 필요한데 자기 자본 5억이라면 타인 자본 얼마 조달해야 됩니까? 5억을 조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1번 이 케이스는 타인 자본을 활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자기 자본은 얼마입니까? 10억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2번, 3번 이 케이스는 타인 자본을 좀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니까 결국 자기 자본은 10억보다 적어진다. 알 수 있겠지요. 그렇죠? 적은 자 보세요. 적은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다면 맞췄대.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올려 본다. 이것도 논리가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지렛대 효과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먼저 이 부분도 봅시다. 적은 자기 자본이 되기 위해서 적은 자기 자본에서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은 자기 자본에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제 1번 이 케이스처럼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이는 적은 자기 자본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따라서 1번 이 케이스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은 자기 자본이 되니까 반드시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그래서 결국 어때? 자기 자본 수익을 높여보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1번 이 케이스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해서 볼 수가 없겠고, 2번, 3번 이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으니까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이제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구성 비율이 여긴 6대4, 5대5잖아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구성 비율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총 자본은 얼마입니까? 10억으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2번이나 3번이나 총 자본 10억에 대한 수익률은 어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예, 자, 10억에 대한 수익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어때?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렛대는 근본적으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총 자본 수익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냐? 관계없이 총 자본은 어때? 이 사람 보니까 10억으로 똑같다. 그럼 10억에 대한 수익률은 어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렛대 효과는 근본적으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하시고 다음 여기서 이제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경우대선 어떤지 원금도 상환으로 이자도 지불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해서 우리가 이제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죠. 자, 여기 보세요. 1번 이 케이스처럼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럼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금융적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자,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런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을 제거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금융적 위험은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지렛대 효과에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적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서는 위험을 낮춘 기법이 아니에요. 금융적 위험이다. 이것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렛대 효과에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사례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총 자본 수익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본 수익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본 수익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지렛대효과는 근본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겁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금융적 위험이다. 이것은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인데, 대표로, 저당권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겠다. 은행부터 대출을 받겠다. 이 부분도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지요. 또, 내가 전세를 안고 주택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세를 안은 금액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잖아요. 이도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한 거지요. 그럼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투자의 사례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제도가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전세 제도. 내가 전세 내주고 이 전세 받은 금액 있잖아요. 이건 결국 뭡니까? 남의 돈이 되겠죠? 이것 같은 것들이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사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다음, 이 같은 지렛대 효과의 종류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종류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것은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겠지요. 총자본. 다음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겠지요.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비교하는데, 자, 먼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다. 흔히 참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지분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자,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총 자본 수익률, 이걸 흔히 종합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총 자본은 자기 자본, 타인 자본 합해놓은 거잖아요. 즉, 종합했다. 종합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어요. 그럼 쉽게 이래서 합시다. 내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4억 대출 받았어요. 근데 은행은 4억 빌려주고 이자리에서 이자 받겠지요. 그래서 이제 5% 이렇게 대출이었다면 5% 이 자체가 이자율이잖아요. 이게 은행 입장에서 뭡니까? 수익률이 되는 거지요. 내 입장에서 뭡니까? 5%는 차입 이자율이다 할 수 있겠지요. 차입 이자율 또는 뭐 대출 이자율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입 이자율이 있다. 이 자체가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이니까 이걸 해서 우리가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당이죠. 여기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비교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은행으로부터 5% 빌려왔어요. 빌려서 10%의 수익률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케이스는 뭡니까? 이제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크다. 이때는 내가 버린 걸로 빌려온 거 감당하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는 것 때 내고점이 쌓이겠지요. 그럼 내고점이 쌓이니까 당연히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최소 10%나 더 높을 것이다.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자, 이걸 잘 보세요. 이 사람이니까 결국은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남의 돈 써서 내 돈 수익이 높아지니까 내 입장에서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리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하세요.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 이래서 하세요. 정 나오면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좋기 위해서는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 어디가 더 커야 될까요? 총 자본 수익률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지렛대가 나타난 조건은 뭡니까? 바로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커야 된다. 그렇죠? 정의 나타나면 이제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자, 남의 돈 쓰면 쓸수록, 그럼 타인 자본을 쓰면서록 이야기는 뭡니까? 남의 돈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그럼 남의 돈 많이 쓰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LTV가 높아진다 표현을 쓰겠는데, 자, 이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앞으로 또 자, 많이 활용할 내용이에요. 자, LTV다라는 게 있어요. LTV. 자, 영어 첫 글자 따는 겁니다. L은 뭡니까? loan, 돈 빌린다. 돈입니다. V는 뭡니까? value. 부동산의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LTV는 돈 빌린 비율이에요. 뭘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따라서 우리말로 대부 비율이다. 또는 대출 비율이다. 또는 융자 비율이다. 또는 저당 비율이다. 표현을 쓰겠죠.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 부동산 가치 기준 돈 빌리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어느 걸로 나올지 모릅니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LTV는 뭘 이야기합니까? 부동산의 가치 기준 돈 빌린 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돈 빌린 비율이니까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처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표현할 수 있겠죠. 심지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또는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맞는 문장이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LTV는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자, 보세요. LTV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치기로 돈 빌린 비율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LTV는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자, 융자금의 즉 대출금의 비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 대출금의 비율이다. 그런 겁니다. 이때 부동산 가치가 동일하더라도 어떤지 여기는 융자금이 많은 말수록 LTV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지요. 높아지겠죠. 따라서 남의 돈 쓰면서 LTV는 어때? 높아지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대표한 것처럼 타인자금을 쓰면서 뭡니까? 남의 돈 많이 쓰는 얘기죠. 부채비율도 높아지고 LTV도 높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정의 지혜도가 나타난다면 이때는 남의 돈 쓰면서 내 호점이 남는 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더 많아지겠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5% 빌려서 10%의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남의 돈 많이 빌릴수록 내 호점이 남는 건 더 많아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타인자금을 쓰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처럼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그에 따랐을 때 부담에 대한 위험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의 위험 어떻게 비로 금융적 위험도 어때 커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진다 합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이제 정의 제도를 기대하는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정의 제도를 기대할 때서 타인 자본을 몽땅 씁니다. 몽땅 쓰면 내 돈의 수익은 너무너무 높아지겠지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총 자본 10억이에요. 내 돈 100원. 나머지 어때요? 전부 다 타인 자본이에요. 그럼 100원에 대한 수익을 어때? 끝내주겠지요.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예, 원금 상환 이자율이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요. 그래서 화살력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의 제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금융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을 높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되시고 다음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경우를 살펴봅시다. 내가 5%를 빌려왔어요. 빌렸는데 3%밖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이라보다 더 낮다는 거지요. 이때는 내가 벌어들인 걸로 빌려온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내 호점에서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돈의 수익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지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은 더욱더 낮아지겠나? 그럼 이 사람은 3%보다 더 낮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니까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이 더욱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지요. 그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부의 지렛대 나타나면 굳이 타인 자본을 조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액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처럼 부의 제도가 나타납니다. 이때 타인 자본을 쓰면서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LTV가 높아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 알 수 있겠지요. 왜? 그만큼 남의 돈 많이 쓰면 내 돈이 더 많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은 더욱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타인 자본을 쓰면서 이는 뭡니까? 남의 돈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LTV보다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같은 의미다. 이처럼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자, 정의 지혜도 나타나면 자기 자본 수익은 더욱더 높아지지만 부의 지렛대가 나타나면 자기 자본 수익은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이 더욱더 낮아진다. 이거 뭡니까? 손 더욱더 높아진다. 이 자체가 확대된다는 이야기예요. 확대된다. 이때 손이 확대.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신가? 레버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우리의 지렛대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합니까? 레버리지 효과다. 손익 확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내용 보니까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래서 지렛대 레버리지는 크게 나타난다. 알 수 있겠죠?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 이 경우입니다. 내가 5% 빌려왔어요. 5% 수익을 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내가 버리는 걸로 빌려온 거 감당은 딱 맞겠죠? 맞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도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5%가 되겠지요. 이때는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중립적 지렛대가 존재한다면 타인 자본을 아무리 써도 즉 부채비 높아진다 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은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지도를 기대했죠. 그렇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에 어때?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도효과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지요. 그래서 지도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중립적 지도효과를 흔히 어때? 영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과거에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이러니까 이게 중립적 맞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글로 어때? 영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 지도효과를 영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건 왜? 지도효과를 기대했지만 자기 점수에 변화가 없더라서 지도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처음 지렛대 종류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교재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교재 185페이지 보세요. 상단에 2번 레버리지 효과 또는 뭐라 했습니까? 지렛대 효과. 자, 양으로 1번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비율 증감이 자기 자본순에 미친 효과다. 자, 이처럼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 남의 돈 많이 적겠으냐? 부채비율 증감이죠. 이게 자기 자본순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다음 양으로 3번에 동아리 1번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 효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정의 레버리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다. 자, 이건 조건이 나와 있죠. 조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인 저당 수익률보다 크다면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결국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그 아래 칸이에요. 그 아래 칸은 이런 내용 있죠.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 부의 레버리지 효과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그 아래 칸입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즉 종합 수익률이죠. 차입 이자인 저당 수익률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이 같아진다. 그 이야기죠. 이게 중립적 지렛대 효과,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보시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를 봅시다. 18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3번 문제 들어있지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자,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죠. 자, 동남 1번 보세요. 1번 시험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럴 경우 자, 어때? 우리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에서는 반드시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해야 된다 그랬죠. 타인 자본을 이럴 경우 부채비율 증감이 참 부채비율 남의 돈 많이 쓰냐 적게 쓰냐 문제가 되겠죠.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맞지요? 다음 2번 보세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 높을 때 발생한다. 자, 보세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언제 발생합니까?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인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정 나오면 나에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게 좋다는 이야기는 총 자본수익 저당 수익률 뭐가 더 높아야 됩니까? 총 자본수익 높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3번 중립적 레버리지는 부채비율이 변화해도 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부채비율이 변한다 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지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4번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비율이 클수록 자, 여기서 설명됐죠. 부의 레버리지다. 자, 이때는 뭡니까? 부채비율이 클수록 남의 돈 쓰면 쓸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락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기 자본 수익 하락을 말한다. 맞네요. 5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 투자했을 때 부채비율이 클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 아니죠. 아무리 우리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한다 할때도 남의 돈을 활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은 어떻습니까? 안고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험을 줄인 게 아니라 했잖아요. 위험을 안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채비율이 클수록 즉 남의 돈을 쓰면 쓸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감소합니까?
예. 자, 증가하는 겁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네, 부동산 투자의 우위라든지 장점, 단점, 특히 지지도에 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된 부분들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화폐 시장학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쉬었답니다.